안녕하세요. 천문학자 박석재입니다. 앞으로 10번에 걸쳐서 저와 함께 하늘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왜 제목이 우주의 역사가 아니냐고요? 그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말에는 우주 하나밖에 없지만 영어에는 우리가 흔히 쓰는 것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스페이스가 있고요. 유니버스가 있고요. 코스모스가 있습니다. 근데 스페이스는요,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주 특파원 그럴 때 우주는 유니버스나 코스모스를 쓰면 안 됩니다. 스페이스 리포터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생각하기도 끔찍합니다만 뭐 우주 전쟁 그러면 영어로 스페이스 워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 유니버스는 뭐냐? 유니버스는 천문학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별, 은하, 우주가 빛나는 우주를 유니버스라고 합니다. 그럼 코스모스는 뭐냐? 코스모스는 유니버스에다가 어떤 우리 인간의 요구사항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둑 두시는 분들이 바둑판은 하나의 우주다. 그렇게 얘기할 때 우주는 유니버스가 아니고 코스모스입니다. 어떤 책 제목이 유니버스면은 그건 천문학 교과서입니다. 그러면 저 우주의 역사라고 하면 했을 때 그 중에서도 저는 왜 또 하늘의 역사라고 했느냐? 그 우주 코스모스를 주로 설명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니버스만을 설명하는 책은 과학책인 거고 코스모스를 설명하는 책은 뭐 인문학 모든 것이 결합된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인간 역사에는 유니버스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즉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코스모스가 더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좌를 통해서 그 유니버스만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코스모스에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역사라는 제목은 우주에다가 더 많은 어떤 인위적인 요소, 역사 이런 것들을 보태는 것을 암시한다. 이렇게 해석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요. 우리가 너무 우주에 관한 지식들을 서양 위주로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를 얘기하고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을 얘기하고 그 다음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을 의심하기 시작을 해서 갈릴레이, 케플러 이런 사람들이 그 천동설을 무너뜨렸다. 그 다음에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함으로써 방점을 찍었다. 항상 이렇게만 강의하니까 동양 것은 전부 다 비과학적이라고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 다음에 동양 것은 옳지 않다고 전부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사원소를 주장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서양 우주나 오원소를 주장한 테오 보키의 동양 우주나 뭐가 다릅니까? 근데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테오 보키 오원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보다 훨씬 더 정교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동양 것을 가르치지 않을까요? 그것은 정말 독버섯 같은 폐해를 낳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좌를 통해서 우리 동양 것과 서양 것을 거의 5대5의 비율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정리해 드린다면 유니버스와 코스모스를 균등히 다루겠다. 그 다음에 동양과 서양의 우주를 균등히 가르겠다. 이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를 위해서 우주신령과 제자들이라는 도우미들을 좀 고용했습니다. 제가 그린 만화인데요. 여기 가운데 태극을 달고 계신 분이 우주신령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제자, 첫 번째 제자가 가슴에 은하를 달고 있는 은하신령이고, 천문학에서 이게 지구기호인데요. 지구기호를 달고 있는 이 신령이 지구신령입니다. 왜 이런 만화를 그릴 생각을 했느냐? 제가 유학하면서 미국에서 보니까 우주를 가지고 노는 그 신령들 만화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전부 다 서양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화만 봐도 아, 우주는 서양 거구나, 그렇게 그런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그 서양인의 얼굴을 한 그 만화나 그런 자료로부터 뭐 빅뱅, 블랙홀, 뭐 중성자성, 백색해성 이런 어휘들을 배우게 되면 아, 이건 우리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인의 얼굴을 한 우리 신령들이 우주를 가지고 노는 만화를 옛날 어린이 과학동화라는 잡지에 상당히 오랫동안 제가 연재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주는 다른 나라 남의 것이 아니다, 우리 것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게 친근하게, 그러면서 그 우리 할아버지 얼굴을 한 그 신령들로부터 뭐 블랙홀, 빅뱅 이런 어휘들을 익히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제가 한 번 강의 드릴 때마다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그냥 웃고자 만든 만화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 우주신령들이 뭐 토성에 고리 던지기를 해서 고리도 걸 수 있고, 목성에 점을 찍어서 목성에 대적반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그 연출을 보여줌으로써 우주는 꼭 서양 것이 아니구나, 그런 느낌을 특히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주고 싶어서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씩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제목은 태초의 해와 달이 되겠습니다. 해와 달, 얼마나 멋진 이름인지 모르시죠? 옛날에 해가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거를 한 해라고 그랬습니다. 한 해가 갔다, 그 말은 해가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옛날에 한 달이 갔다, 그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그 보름달에서 다음 보름달까지를 한 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해가 그 해고 그 달이 그 달입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시죠? 자,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는 month하고 moon은 어원이 같아요. 그러나 sun하고 year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이 훨씬 더 정교한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하늘에 빛나는 저 해나 우리가 한 해 두 해가 같다, 그 해나 같은 거고, 하늘에 빛나는 저 보름달 그 달이나 우리가 한 달, 두 달 하는 달이 같다는 겁니다. 근데 해는 양의 상징이죠. 그래서 해를 기준으로 한 달력을 양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달은 음의 상징이고, 달을 기준으로 한 그 책력을 음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양은 이제 우리가 한자로 정리하면은 양력이고요. 음력은 이렇게 음력이 되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양력을 이걸 잘못 알고 있습니다.
양력으로 잘못 알고 있고, 우리가 한때 그냥 서양 것이 무조건 좋다고 막 받아들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력은 뭔가 더 새로운 건 줄 알고 사람들이 더 선호하게 됐고, 또 실제로 음력을 없애려고 시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 지나고 나서 보니까 참 그 멍청한 짓이죠. 이 해와 달의 그 책력이 같이 서로 보좌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책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메이지 유신 때 음력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메이지 황제는 서양 것만 받아들이면 그것이 개화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음력, 양력에서는 해와 달의 책력으로서 서로 도와주는 관계에 있다. 그 다음에 양력은 서양 것이 아니다. 그것만 일단 아셔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해와 달의 크기가 동일합니다. 우리 눈으로 봤을 때 해와 달의 크기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지구를 도는 위성과 우리 지구가 도는 항성이, 해와 달이 지구에서 봤을 때 크기가 같다는 겁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제 생각에는 외계 어떤 행성도 그 달과 그 항성이 눈에 같은 크기로 보이는 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양이론이 더 운치 있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해는 이만하고 달은 요만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음양이론이 정립이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정말 우연치고는 이게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가 달보다 400배 커요, 지름이. 근데 거리가 400배 멉니다, 대략. 그래서 지구에서 봤을 때는 해와 달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자연스럽게 음양우주관이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음은 나쁜 거고 양은 좋은 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서로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달도 굉장히 존경을 받았죠. 그래서 존경이라 표현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보름달이 떴다. 그럼 우리 동양에서는 강강수월래를 하고 달맞이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보름달은 상서로운 존재인 겁니다. 해하고 똑같아요. 예. 근데 거기에 반해서 이 서양은 해와 달을 선악부도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출발했느냐? 그러니까 낮은 신이 지배하고 밤은 악마가 지배한다는 통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미국에 좀 살았는데 이 13일 금요일에 보름달까지 겹치면요, 정말 사람들이 밖에 운전을 잘 안 해요. 나가질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 사람이 늑대로 바뀐다거나, 뭐 드라큘라가 관 뚜껑을 열고 일어난다거나, 서양에서는 전부 보름날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보름달이 악의 기운을 전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서양에서는 심지어 이런 말도 있습니다. 문스트러크란 말이 있어요. 달로 얻어맞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정신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병 같은 병을 부를 때 루나시라고 부르는데, 라틴 말로 루나가 달입니다. 그래서 저 정도로 달을 무서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보름달에 박쥐가 날아다니고, 그 다음에 늑대가 울고, 검은 고양이가 돌아다니고,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보름달과 헬로윈이 겹치면 최고의 그 명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재미있는 것은 우리는 해와 달을 음양우주의 똑같은 자격을 가진 두 원소로 보는 데 비해서 서양 사람들은 해는 신의 상징, 달은 악마의 상징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말 이상하죠? 똑같은 보름달인데도 그렇게 보고 느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름달을 보면 검은 부분이 있어요. 검은 부분이 있는데 이 지역이 현무암지대입니다. 즉 우리가 달의 무슨 바다라고 부르는 부분이 전부 이 검은 부분이죠. 근데 이 검은 부분을 보시면 토끼가 바로 보입니다. 예,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던데, 자 한번 보실까요? 여기 토끼 귀가 이렇게 두 개 있죠. 예, 그러니까 항상 이런 방향으로 토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끼가 귀가 있고 이 토끼 얼굴입니다. 여기가 바로 고요의 바다라고 해서 바로 암스트롱이 처음으로 내리는 곳이 여기입니다. 예, 편편하니까 달 착륙선이 구를 염려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내린 것이죠. 그 다음에 토끼가 팔을 뻗어서 이 절구공이를 들고 이 절구에다 지금 방아를 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끼가 방아 찧는다는 얘기는 사실 보름달을 한 번만 쳐다보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정신 차리고 이렇게 보름달을 볼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의 많이 토끼가 잊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같이 교회에 나갈 기회가 있으면 밤에 꼭 한번 이 보름달을 찾아보시기를 좀 권하고 싶습니다. 이 서양에서는요, 거울 보는 아가씨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손거울이고 이것이 그 백인 여자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손거울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머리고 손거울을 보고 있고, 허리가 굉장히 가늘어요. 치마를 이렇게 펼치고 앉았다는 거죠. 그래서 치마를 펼치고 앉아서 뭐 독서하는 여성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 남미 쪽에 가면은 거대한 개가 이 달에 바짝 달라붙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개 몸체고요. 집게발이 하나 이렇게 있는 거죠. 나머지 집게발은 어디 있을까요? 뒤편에 있죠. 이렇게 달을 부여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시커먼 개가 달에 바짝 붙어 있다. 뭐 이렇게 해석도 하고. 저는 이것이 천문학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초등학생들이 달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달에 가면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렇게 숫자를 배워요. 근데 숫자를 암기하는 것이 과학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할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격대 교육이라고 하죠. 손자가 나란히 앉아서 야 누구야 저기 달이 저기 옥토끼란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기서부터 오히려 우주에 대한 신비감을 키워가는 것이 천문학을 사랑하게 되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 재밌는 게, 요거 하나 분명히 좀 익혀두실까요? 보름달은요 떠서 질 때까지 회전합니다. 돌아가게 됩니다. 자정이 되면요 토끼가 거꾸로 매달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돌아왔어요. 예. 그 다음에 새벽이 되면요 완전히 더 돌아와서 토끼가 밑에 쪽으로 갑니다. 예, 저거는 달의 자전이나 공전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투기 세대가 에어쇼를 할 때 우리 상공을 지나가잖아요. 근데 내 머리 위를 지나가는 전투기는 이렇게 보이고 세대가 이렇게 지나가죠. 우리가 사실은 세대가 평행하게 같이 오지만 우리 눈에는 우리 상공을 지나가는 세대는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이 돌아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입니다. 달의 자전 공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저 두 가지 경우는 다 맞는데 이 그림처럼요 토끼가 오른쪽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뒤집힌 거죠. 그러니까 토끼가 왼쪽에 앉았던 것이 돌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달이 뒤집힐 수는 없죠. 근데 의외로 이 사진을 많이 갖다 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확률은 반인데 뭐 해상도가 더 좋은 걸 찾거나 뭐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 묘하게 꼭 틀린 거를 인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해드리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아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보셨을 적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토끼가 이렇게 제 왼손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방향으로 있는 방향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처럼 이 토끼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매달리는 것은 그는 뒤집은 겁니다.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보름달을 이용해서 어떤 광고를 만들거나 어떤 자료를 만드는데 그 뒤집혀 있어 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세계 광고대 작품을 출품했는데 달을 뒤집어내면은 제일 먼저 그 떨어질 그 구실을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달은요, 그 모양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보름달은 음력 15일에만 뜨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력 7일이면 어떤 달이 뜰까요? 대략이요. 음력 3일 대략, 음력 8일, 음력 11일, 12일, 음력 15일, 그 다음에 한 18일, 19일, 그 다음에 한 22일, 23일, 그 다음에 27, 28. 그 날짜에 따라서 달 뜨는 모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보세요. 옛날에 제가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포스터가 딱 그려져 있었어요. 아주 예쁜 직녀가 아주 훌륭하게 생긴 견우와 아주 반갑게 만나고 있었어요. 밑에는 이제 칠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근데 7월 7석이면은 음력 7일이잖아요. 그 음력 7일이면 보름달이 뜰 수 없죠. 그러니까 견우와 직녀는 보름달 아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달은 음력 7일이면 상현달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저 초승달과 금음달을 잘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초승달은 서쪽에 뜨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달이 요렇게 떠 있는 거죠. 요런 모양을 해요. 그러니까 달이 요렇게 떠 있다는 거는 어떻게 해요? 해가 이쪽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햇빛을 이렇게 받으니까 이쪽이 밝은 거죠. 그러니까 해가 서산에 질 때 서산의 해우에 떠 있는 달이 초승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해가 지고 초승달만 남게 되고 초승달도 곧 지게 됩니다. 왜? 해로부터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그래서 초승달은 초저녁달입니다.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사파 같은 걸 보면 이렇게 달과 별을 막 이렇게 그려놔요. 저도 이것도 많이 보는데 여기 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저 달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이 초승달이 이렇게 빛날 때는 이 뒤에 보이지 않는 달의 뒤통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옆에서 해가 머니까 밑둥만 이렇게 햇빛을 받는 게 초승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잘하면 하루에도 몇 개씩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는 보이지 않는 달의 뒤통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달은 어떻게 되겠어요? 새벽달은 요런 모양이거든요. C자 모양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동산에서 해가 떠오른다는, 해가 떠오를 때 새벽에 잠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새벽달은 곧 사라지게 됩니다. 왜? 해가 따라 떠서 밝아지니까. 그래서 새벽달은 보기 드물게 흉월입니다. 흉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비극의 주인공이나 나쁜 사람, 운이 나쁜 사람을 달에 비유할 때는 금음달에 비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초승달이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똑바로 서 있습니다. 더 분명히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더 눕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순서로 달이 차고 이지러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초승달은
초순해 보이는 달이란 말에서 초승이 초순에서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현달은 뭘까요? 상현달은 상순에 그래서 상순의 활과 같이, 이게 활이잖아요. 그러니까 활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현달은 이제 하순에 활처럼 보인다는 뜻이죠. 왜 활처럼 보이느냐? 이런 D자 모양이니까. 그러니까 활과 같이 보인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요 달은 우리나라 이름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볼록달 정도가 적합할 것 같은데 공식적인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영어로는 볼록달을 지버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초승달 같은 달을 영어로 크레센트라고 합니다. 크레센트. 그래서 불어식으로 읽으면 크로스상이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왜 빵집에서 빵을 샀을 때 이렇게 생긴 빵을 크로스상이라고 부르죠. 다 거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근데 이 해와 달이 크기가 같으니까 눈으로 봤을 때 이 일식이 일어나면 아주 재밌게 됩니다. 일식은 잘 알다시피요, 달이 해를 가릴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이 해를 가려서 일어난다. 그것이 일식입니다. 그러니까 일식은 금음날 낮에 일어납니다. 밤에 일어나지 않죠. 해가 떠야 되니까. 금음날 낮에 일어나고, 월식은 지구 그림자에 달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식은 꼭 보름날 밤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달이 반달이면서 월식이 일어날 수는 없어요. 제가 그런 그림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월식은 반드시 보름달이라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기사를 쓸 때 이번 월식은 마침 보름날 일어나서 더 보기 좋았다, 그런 거는 아마 잘못하면 망신당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월식은 보름날 일어난다. 그것만 기억하셔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오보키 우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의 시작 부분에서 태오보키라는 분 얘기를 했습니다. 이 태오보키는요,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한마디로 태극기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책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런데 이 태오보키라는 분은 바로 음양오행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는 인문학의 시조라고 부르는데 가장 위대한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복자가 들어가니까 중국 점쟁이로 알기도 하고 아주 엉망입니다. 어떻게 태극기를 만드신 분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키의 음양 우주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키의 그 음양 우주는, 음양은 우주를 창조하고 진화하는 기운입니다. 태오보키 우주는 5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월 화수목금토에서 일월은 해와 달이고 화수목금토가 바로 보키 5원소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강의 도입 부분에서 강조했지만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 4원소는 가르치면서 동양의 보키 5원소는 가르치질 않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학창시절 태극기의 원리를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강좌 뒷부분에서 제가 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건곤 감리를 안다고 태극기를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보키 8괴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키 8괴에 천문사계가 있고 지리사계가 있어요. 그 8괴를 이해하는 것을 천문지리 무불통달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 태극기는 천문사계만 남아있고 지리사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키 우주론을 배워야 우리 태극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안 가르치니까 국민들이 태극기 원리를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서양 것은 과학적이고 동양 것은 비과학적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보다 복희 5원소는요 화학 반응까지 합니다. 상생 상극까지 해요. 훨씬 더 정교한데 왜 안 가르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막연한 서양 사대주의까지 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희 5원소는 목, 화, 토, 금수, 일월, 화, 수, 목, 금, 토 순서가 아니에요. 목, 화, 토, 금수로 서로 상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나무가 불을 살린다고 보는 거예요. 물이 나무를 살린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참 묘하게도요 하나를 건너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나무 뿌리가 흙을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목극토라고 봤어요. 그 다음에 토극수, 수극화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그 상극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상생 이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죠? 당장 제 이름에 저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뭐였죠? 화생토였죠. 불이 흙을 살린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밀양박씨 69대 손입니다. 제 이름이 박석재인데 이 제자가 제 돌림자예요. 그래서 제 형님이 철재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다 건축자입니다. 철재, 석재 뭐 혹시 아들이 하나 더 있었으면 목재가 될 뻔했어요. 근데 이게 제자 돌림자입니다. 그럼 저희 아버님은 화생토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은 이 불꽃병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생된 겁니다. 병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 이름 세 글자 중에 성은 받는 거고 돌림자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글자 하나만 제 이름인 것입니다. 근데 그 내려오는 그 순서는 상생의 순서입니다. 이름조차 우리가 태오복희 우주론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저는 아들은 없는데요. 제 형님의 아들, 제 조카 이름이 박종하입니다. 쇠복정자가 들어가거든요. 왜냐? 토생금이거든요. 토생금이기 때문에 제 아들 세대는 이름에 금이 세금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종자가 가운데 들어있어서 제 조카 이름은 종하입니다. 자,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전혀 영향을 안 받고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태오복희의 음양 오행 우주를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반해 한번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는 사원소 물, 불, 공기, 흙입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는요 상생상극하지 않아요. 물리적으로 우주를 만들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주냐? 맨 밑에 흙이 가라앉아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있고 그 다음에 공기가 있고 그 다음에 불이 타오르고 딱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일 물, 불, 공기, 흙이 이렇게 딱 배치되어 있으면 이 우주는 운동할 이유조차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백목에 이거 흙성분이 많을 것 같잖아요. 그 흙성분이 많은 것이 공기 중에 있으니까 얘는 내려가려고 합니다. 왜? 그게 무게라는 것입니다. 즉 무게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자기 자리를 찾아서 가려고 하는 그 힘입니다. 그게 물, 불, 공기, 흙이 무게에 따라서 배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아리스토텔레스 우주를 자세히 배워요? 그 전에 또 탈레스는 우주가 물이라고 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이라고 했다. 그것까지 다 외워야 역사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복희 우주는 하나도 안 가르치니까 참 가슴 아프죠. 근데 이 고대 그리스에서 정말 신기한 사람이 있었는데 피타고라스입니다. 이 피타고라스는요 다른 사람처럼 물, 불, 공기, 흙을 얘기 안 하고 이 우주는 수로 돼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를 들여다보면 1, 2, 3, 4가 이렇게 써 있느냐? 그 뜻이 아니고요.
우주에서 아름다운 거, 조화로운 거, 이런 것 뒤에는 뭔가 숫자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직사각형을 그린다고 해봐요. 그러면 3명의 어린이를 앞에 나오라고 그래서 직사각형 그려봐라 그러면 대충 다 이렇게 그립니다. 이 정도 그립니다. 예. 이렇게 그리는 아이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는 아이도 없습니다. 묘하게 다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유명한 뭐 파르테논 신전이라든가, 이게 다 어떤 사람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비율이 황금 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황금 비율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림을 그리면 풍경화를 그립니다. 바닷가에 나무를 그려야 돼요. 나무 어디 그립니까? 한 이 정도 그려야 됩니다. 이 정도. 어떤 뭔가 비율이 있어요. 그렇게 있고 이제 새가 날아다니고 이래야 이게 한 폭의 그림이 됩니다. 이 나무를 가운데 그리면 여기 가위표입니다. 이 비율이 뭘까요? 이 아름다운 비율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대충 생각할 때 피타고라스는 1대 1.618이다. 딱 숫자로 대답을 합니다. 1대 1.618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황금분할에 관한 책을 보면 1대 1.618이라는 것만 나오지 도대체 저 1.618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려준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한번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이걸 어떻게 구했냐면요. 자, 여기 가라는 정사각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라는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가나다라는 정사각형이 있는데 계속 이 비율을 유지하면서 무한히 그릴 수 있는 경우, 즉 가나다라 마바에서 무한히 그릴 수 있는 값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비율이 이게 1.618, 이게 1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618 대 1이면요, 요게 1.618 대 1이, 요것도 1이에요. 예, 그런 식이 됩니다. 근데 저거 사실요, 별것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1.618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아주 속 시원하게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근해 공식은 외우셔야 돼요. 예. 오래 안 걸립니다. 얼른 정리해 드릴게요. 이 1.618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 안에 정사각형을 그리고 정사각형을 그리고 또 정사각형을 그리고 이렇게 쭉 연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게 1이면 요게 1이겠죠? 그 다음에 요게 뭐가 됩니까? 0.618이 돼야 됩니다. 예. 근데 이 값을 우리가 구해보자 이거죠. x로 놓고. 그러면 자, 요게 x니까 요거 이 정사각형 같지 않네요. 그죠? 이 정사각형과 이 정사각형의 요 비율은 x를 한번 더 곱해야 됩니다. 예, 0.618 같은 값은 곱하면 더 작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건 다 아시죠? 자, 요거 보시겠습니다. 자, 포기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이 직사각형의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1 더하기 x죠. 1은 곱하나만 하니까. 근데 이쪽 입장에서 보면은 가로에다가 세로죠. 예,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이건 없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바로 이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x 플러스 x에 2항에서 이 방정식을 풀면 바로 그 피타고라스의 그 황금 비율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x는 뭔가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죠. 근데 음수는 안 되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입니다. 자, 다 됐습니다. 1대 1 더하기 x가 이 값이 1.618이 돼야 되죠. 예. 그러니까 1대 1 더하기 x는 2분의 루트 5 빼기 1이죠. 예. 그러니까 요 값이 뭐가 됩니까? 요 값이 2분의 루트 5 더하기 1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별이라는 게 이 오각형의 별이 얼마나 아름다운 천체인지 볼까요? 여기서 가대 나, 나대 다, 다대 라가 전부 다 황금비열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짧은 선, 그다음 선, 그다음 길이, 그다음 제일 길은 길이가 전부 다 황금 비율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학파는 저 별을 발명했고, 하늘의 별이 저렇게 생긴 건 아니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저 별을 갖다가 손바닥에 찍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수의실 들어갈 때 이렇게 보여주는 모양이에요. 피타고라스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숫자로 뭐든지 해결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음력과 양력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고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음력과 양력은 별거 아닙니다.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던데, 음력은 한 달이 29.5일이에요. 그러니까 보름달이 떴다가 다음 보름달이 뜨는데 이만큼 걸려요. 그러니까 음력의 한 달은 29일 아니면 30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12달이 있으니까 1년이 354일밖에 안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양력은 여러분 알다시피 365일 아닙니까? 예. 그래서 평균 한 11일이 차이 나요. 음력과 양력은. 그러니까 3년마다 음력은 한 달씩 윤달을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11일 차이가 나는데 11일 차이가 3년이면 33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윤달이 적어도 3년이면 한번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재밌는 건요, 오늘날은 윤달 하면은 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양력도 윤달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로마의 로물루스 황제가 달력을 처음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거의 현대 달력하고 비슷해요. 이름이 여기 보면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비슷합니다. 근데 악토는 여러분 알다시피 문어를 악토퍼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리가 8개 달린 악토퍼스라고 하니까 악토는 원래 8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8월에 악토버가 제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디셈버, 데카가 10이지 않습니까? 뭐 데카메론 뭐 이런 말 데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0월이 디셈버였어요. 근데 1년이 304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윤달을 황제가 집어넣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했다 그래요. 왜? 윤달을 집어넣게 되면 백성들이 세금을 더 늦게 내도 됩니다. 몇 달.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을 했다 그래요. 예. 그랬다가 이제 누마 황제에 이르러서 로마에서 1년이 12달이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그 악토버가 10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2개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율리우스는 바로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예. 시저가 1년이 365일인 달력을 만듭니다. 이 앞에 누마는 355일이었어요. 그래서 365일인 달력을 만들고 2월만 29일로 했습니다. 근데 하나 재미있는 것은 이 누마와 비교를 해보면 7월이 율리우스로 바뀝니다. 즉 시저가 자기 이름으로 7월 줄라이를 넣는 겁니다. 줄라이가 줄리어스 시저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뒤에서 그 아우구스티누스 대제가 8월에 또 아우구스트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율리우스력까지만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율리우스는 이름이 오늘날과 거의 똑같은 January, February, March, April과 거의 똑같은 365일짜리 달력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제 보너스로서 우주신령과 지자들 만화를 한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주신령이 딱 피서 패션으로 튜브 하나 딱 들고 오렌지 주스를 빨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은하신령이 지구신령이 담당한 행성이 이 우주에서 가장 쾌적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고 설명하니까 우리 지구신령이 속으로 이제 스승님이 좋아하셔야 할 텐데 하고 이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에서 우주신령이 와보니까 달에서 토끼가 방아를 찧고 있어요. 이때 그릴 때도 토끼를 왼쪽에 그려야죠. 예, 그러니까 우주신령이
근데 달에 사는 토끼가 왜 이렇게 찡그리고 있냐? 그러니까 지구신령이 방아지를 오래 해서 팔이 녀석 방아지를 오래 해서 팔이 아프긴 할 거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저 모양으로 몇 억 년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토끼가 방아찌인 지가 벌써 몇 억 년이 될 겁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강의 태초의 해와 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황도에 담긴 태고적 비밀이란 제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